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조금 전 전재수 전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된 정치인 피의자 가운데 첫 경찰 조사입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전재수 전 장관이 경찰에 출석해서 이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출석 장면 저희도 연결해서 함께 지켜봤는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명백히 사실이 아니고 통일교로부터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도 없었다라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어떤 점 좀 들여다보는 겁니까? 일단은 경찰이 지금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요.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접견 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도 접견 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진술 그리고 8월에 있었던 윤영호 전 본부장의 이 면담 내용 등을 토대로 실제로 전 장관이 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사실은 있는지 그리고 지금 금품이 넘어갈 것으로 지금 특정되는 시기들을 특정하고자 하는 질문들이 이어질 것 같고요. 실제 현금 2천만 원과 불가리 시계 등을 받은 사실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전 장관이 2019년도에 발간했던 이 책을 통일교 측에서 대량 구매했다라는 거예요. 약 1천만 원 상당의 이 책을 도서를 구입해줬다는 건데 이렇게 북콘서트를 통해서 통일교 측에서 도서를 구매하게 된 경위가 어떤지 혹여나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이 북콘서트를 통해서 도서를 구매했던 것은 아닌지 등등에 대한 상세한 추궁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수사와 관련해서 공소시효 부분을 여러 각도로 좀 따져볼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정치자금법 위반 내지는 뇌물수수라고 해서 경찰도 죄명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이 되냐, 뇌물죄가 되냐에 따라서 공소시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엔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짧습니다.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는데요. 만약에 전 장관이 금품을 받은 시기가 2018년도로 특정이 된다면 7년이 적용되면 올해 말까지가 결국 공소시효 만료일이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특정이 되고 대가성까지 입증이 된다고 하면 뇌물죄로 제명이 변경될 수 있는데 문제는 단순 형법상 뇌물죄 또한 정치자금법과 동일하게 이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해야만 지금 특가법으로 제명이 변경이 되면서 그만큼 죄질이 좋지 않아서 형량이 늘어나고요. 형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소시효 또한 연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공소시효가 큰 쟁점인데 결국 뇌물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뇌물죄 거기서 더 나아가서 3천만 원에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까지 밝혀야만 경찰에서도 공소시효의 압박 없이 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일 해저 터널이라든지 다양한 구체적인 청탁으로 특정되는 이런 현안에 대해서 윤영호 전 본부장 내지는 한학자 총재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짚어보자면 지금 경찰이 현재 전 장관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이라던가 뭐 지역구 사무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실, 주거지 등을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앞서 말씀해 주신 이 명품 시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실물 시계를 찾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뭐 영수증으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죠. 네, 경찰에서도 지금 현물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 고가의 시계에 대해서 윤 전 본부장이 면담 때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실물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에 실패를 했고요. 사실은 이 사건 보도가 나온 지 며칠이 흘러서 압수수색이 됐기 때문에 설사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며칠 상간에 사실 폐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경찰에서는 실물 확보뿐만 아니라 영수증 등 그러니까 이 불가리 이 시계의 본점을 압수수색하는 방법으로 아마 이 구매 내역과 영수증 부분을 특정하고자 할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구매해 왔는지 또 구매 시점 이후에 혹시 교환이 이루어진 적은 있는지 교환이 이루어졌다면 교환의 주체는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매 내역과 영수증을 확보해야만
최소한도 이 구매 이후에 수수가 일어났을 것이니까 이 공소시효의 기산점, 처음 기산하는 시점이 구매 내역과 영수증에 적혀져 있는 구매 시기의 영향을 상당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오늘 책 구입과 관련한 질문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책 구입이 문제가 되려면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지금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후원을 받기 그렇죠. 위해서 이 북콘서트 같은 것도 열고요. 자세 자서전을 이렇게 구매하도록 합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북콘서트를 통해서 도서를 합법적으로 구매했고 또 전 전 장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금 계산서까지 발행해줬다고 해서 형법상의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이 죄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고 그 청탁의 대가를 합법적으로 세탁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방법을 취했다면 이것은 역시나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정하고 있는 전 전 장관에게 금품을 넘어간 시기가 2018년에서 2019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 전 장관이 지금 자서전을 냈던 시기가 2019년 11월인 거예요. 그러면 금품이 그 전에 넘어갔다고 하면 금품을 받았던 그 청탁의 내용이 계속 잔존해 있을 가능성, 그리고 그 청탁의 대가로 북콘서트로 한 번 더 금품이 넘어간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서를 구입하도록 했던 시기 이전에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지를 아마 경찰은 철저히 수사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인정되고 대가로서 구입을 했다라는 것까지 인정될 경우에 이 또한 뇌물죄로 이렇게 우율이 돼서 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지금 명품 시계 또 도서에 관해서도 짚어봤고 오늘 전재수 전 장관이 출석을 하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한일 해저 터널과 관련된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은 줄곧 반대해 왔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도 오늘 좀 들여다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일 해저 터널을 계속해서 강건하게 반대해 왔는데 그걸 이유로 해서 금품을 수수할 이유가 있겠는가? 찬성하는 의원을 찾아가야지 왜 반대하는 의원에게 금품을 줬겠는가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본인이 반대했다라는 것을 또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통일교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반대하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뜻을 변경시키는데 금품의 수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나는 정치인으로서 반대해 왔다는 것이 전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읽힐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에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그 뜻을 꺾고 찬성하도록 바꾸도록 노력해야 할 만한 충분한 또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관계를 좀 밝히려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난 8월에 특검과의 면담 과정이 상세하게 수사보고서로 남아 있다면 왜 당시에 한일 해저 터널 관련해서 전재수 의원에게 접근을 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술들을 토대로 오늘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경찰은 또 한학자 총재 전 비서실장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을 것이고 이것이 또 오늘 전재수 전 장관의 어떤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경찰은요, 이 한학자 총재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개인 금고, 개인 금고 안에는 무려 280억 원이라는 정말 상상조차 되지 않는 금원이 현금으로 있었다는 것인데 그 금고를 지키는 금고직이 참고인 A씨 또한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말씀 주신 대로 한학자 총재 전 비서실장이자 실세라고 불리는 정원주 씨를 무려 13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경찰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은 지금 통일교 측과 정치인을 이어주는 일종의 문고리 역할을 했던 것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다라고 수사기관은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금품을 로비하는데 계좌이체를 줄 수는 없잖아요. 현금으로 준다든지 어떤 명품이나 아니면 금 등을 사서 보통 실물로서 건네는 경우가 뇌물 사건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해당 금품을 제3자를 통해서 사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또 그 대금을 보전해 주는데 현금이 든단 말입니다. 그럼 280억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개인 금고에 보관해 놨던 것이 혹시나 이렇게 금품을 주는데 사용했던 이 불법 자금이 아니냐라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280억 원의 출처라든지 이게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 280억 원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원주 전 비서실장 또 이 지금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참고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이어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경찰이 지난 15일부터 압수수색을 전방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한 달짜리로 길게 잡아뒀습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길게 잡혀 있는 경우를 그렇게 흔하게 보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영장 유효 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아둔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수사가 지금 지목되고 있는 3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그 수사 대상이 더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2019년 명단 등도 나왔기 때문에 이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히 수사가 또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변수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경찰이 통일교 측에 이미 제출받는 그런 문건들이 내지는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를 대비해서 한 달이라는 굉장히 긴 이 압수수색의 범위를 지정해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입니다. 실제로 청구를 할 때는 저희가 뭐 2주, 한 달이 필요합니다, 판사님. 이렇게 한 달짜리 영장을 발부해 주세요라고 청구를 하는 경우 있지만 판사들은 사실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 내지는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특정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한 달짜리를 실제로 발부를 해줬다는 것은 상당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소요될 수 있겠구나 부분을 판사도 납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긴 기간이 적시된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파악하기로는 알려진 이 주소지와 실제 주소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통상인데요. 어떠한 경우에는 지금 전재수 전 장관처럼 이 주민등록시 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공무원 같은 경우에 지방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식구들과 함께 사는 그 주소지를 해놨지만 본인은 관사나 아니면 회사가 내어준 숙소에 주로 거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실제 조사를 해나가다가 압수수색 영장에서 발부됐던 적시됐던 그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실거주하는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그곳에 더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집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지금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요. 어제 있었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의 인용 결정을 내린 건데 국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소추한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국회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탄핵소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까요? 네, 지금 헌재에서는요, 말씀 주신 대로 무려 탄핵소추한 지가 371일 만에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헌재에서는 이 비상계엄 당시에 이 조 청장이 국회 봉쇄 그리고 출입 통제를 지시해서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가야 할 건 아예 들어가지 못했고 본회의 또한 지연되는 등 이 경찰총장으로서의 그 직매를 위배했고 이 부분에 대한 위헌 위법성이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파면이 상당하다라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이 파면의 효력 즉시 발생해서요. 조 총장은 이 즉시 직위를 잃었고요. 실제로 경찰청장이 국회에 탄핵 소추로 파면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계엄 관련 탄핵 심판도 모두 종료가 됐는데 내란 재판은 또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계엄 관련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1차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곧 일반 형사법정의 재판의 기속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고 그 위헌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실행행위를 도왔던 조 청장도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의 그 위헌 위법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봤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헌재의 판단이 이렇게 나온 만큼 실질적으로 형사재판도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즉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이 대권이다라는 여러 가지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헌법재판소도 설득하지 못했고요. 실제적으로 조 청장의 사건에 보더라도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라는 전제 하에 이 파면이 상당하다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조 청장이 지금 형사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주장 논리
논리와 헌재에서의 주장 논리가 상당히 유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 청장은 내가 우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국회에 경찰력을 배치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또 시간이 너무 짧아서 내가 그 비상계엄의 위법성조차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을 형사사건에서도 하지만 헌재에서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일반 국민조차 비상계엄 선포를 듣고 이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해서 국회로 모두 몰려갔는데 이 경찰이라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의 수장이 이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몰랐다라는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헌재에서도 위헌 위법하다라고 판단이 나온 만큼 형사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상황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